안녕하세요, 코나디안TV 에릭입니다. 그동안 제가 테슬라를 타고 20일간 미서부를 투어했던 여정 전반의 영상을 업로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번 투어의 리뷰와 테슬라가 과연 8,000km가 넘는 로드트립에 어떤 영향을 미쳤었는지 말씀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저희 부부처럼 미서부 투어를 계획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선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전체적인 여행 경비일 걸로 예상되는데요. 총 비용을 계산해보니까 저희가 20일 동안 8,600km 로드트립을 하면서 총 미달러 4,744불, 캐나다 달러 500불을 사용을 했고, 전체 비용을 캐나다 달러로 환산해보면 총 6,800불 정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로 계산해보니까 대략 650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이 비용은 캠핑장을 포함한 숙소 비용, 식사 비용, 쇼핑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전 비용까지 미서부 로드트립을 하는 동안 사용한 총 비용입니다. 이 중에 충전 비용은 영상 뒷부분에 테슬라 장거리 로드트립 장단점을 말씀드릴 때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워낙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숙소로 호텔보다는 캠핑장을 많이 이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투어를 하는 중간 날씨나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기존에 예약한 캠핑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몇 번 호텔로 대체된 일정들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덕분에 긴 여정에서 올 수 있었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서 전혀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메꾸는 건 미래의 저에게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주일 이상 가는 긴 여행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하더라도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플랜 B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더라고요. 저희가 가장 크게 겪은 변수는 날씨와 충전소였습니다. 예상보다 추운 날씨나 눈까지는 이를 악물고 버틸만 했지만 바람이나 홍수로 인한 건 불가항력적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여행이 끝난 지금에 와서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기는 하네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간과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식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일 정도의 긴 여정의 경우에는 진짜 컨디션 조절이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저희는 테슬라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충전하는 시간 동안 식사를 때우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큰 오판이었습니다. 충전 시간을 식사 시간으로 정하다 보니 계속 불규칙하게 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피로가 누적되다가 컨디션까지 안 좋게 되면서 여행이 힘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캠핑하려고 계획했던 날을 호텔로 변경했던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차 안에서 먹더라도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하루에 한 끼는 꼭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행하시면서 컨디션도 잘 챙기시게 될 거고 먹는 즐거움도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행 중에 겪었던 어려움들을 그나마 잘 버틸 수 있었던 건 저희 부부가 챙겨갔던 캠핑 장비하고 의류, 그리고 약들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캠핑을 안 하고 호텔에만 머물 계획이시라면 전혀 준비를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중간중간 피크닉하기 좋은 곳들도 많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음식을 해 먹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조리기구 정도는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컵라면뿐만 아니라 커피와 간편식으로 조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이동 중 식사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서부 지역 특성상 밤하고 새벽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옷들과 땀을 잘 흡수하고 배출할 수 있는 소재로 된 이너웨어하고, 그리고 또 산길 같은 곳을 걸을 수 있는 등산화 같은 걸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차로만 이동하는 일정이라도 미서부 대자연을 보면 갑자기 등산이나 트레킹을 하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짧은 트레킹으로도 완전히 다른 경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레킹화 아니면 적어도 운동화 정도는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로드트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테슬라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보자면 첫 번째, 오토파일럿.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2020년부터 3년 넘게 테슬라를 운전하면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했던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거치면서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인 운행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미서부 로드트립을 하면서 정말 이 기능 없이는 앞으로 장거리 여행을 간다는 건 정말 힘든 노동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20일간 하루에 평균적으로 400km 이상을 달리면서 장거리 여행에서 오는 피로가 많이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오토파일럿 덕분에 저녁에 편하게 쉬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고, 또 운전 중에 광활한 미국의 풍경을 조금이나마 더 감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운전 중간 사고가 날 뻔한 순간에도 정말 안전하게 피해주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빠른 초반 가속력. 모델 Y가 롱레인지 기준 제로백이 5초를 넘지 않고 초반 가속이 굉장히 좋아서
기존 일반 차량 대비 훨씬 빠르게 느껴졌는데요. 이렇게 빠른 가속력은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추월이나 차선 변경을 수월하게 해주기 때문에 운전의 피로도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풍부한 충전 인프라. 테슬라의 본거장인 미국에서는 캐나다 대비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테슬라 슈퍼차징 스테이션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CCS나 차대모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기는 했지만 막상 가보면 한 스테이션에 충전기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건 물론이었고, 거기에 각 회사별로 개별 등록 후에 이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니면 테슬라 전용 슈퍼차저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간혹 CCS나 차대모의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곳들도 있었으니까 잘만 찾아보시면 충전 비용을 아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중에는 무료 완속 충전기를 설치해 놓은 곳들도 있으니까 숙소를 예약하실 때 이 부분도 고려하시면서 충전 비용뿐만 아니라 다음날 이동 시에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눈길에서의 전기차 듀얼 모터의 힘. 지금 제 모델 Y 롱레인지 전의 차량인 모델 3 스탠다드 플러스도 도심 같은 곳에서 심하지 않은 눈길은 전혀 무리 없이 다녔지만 사실 겨울철 장거리는 위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시도조차 안 해봤었거든요. 이번 미서부 투어 때는 모델 Y 롱레인지였기 때문에 듀얼 모터로 눈길에서도 자신있게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브라이스 캐년을 투어할 때는 심한 폭설로 굉장히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모델 Y 롱레인지는 제가 가고 싶었던 모든 곳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안정적인 주행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 저렴한 충전 비용. 많은 전기차 오너분들이 전기차를 구입한 가장 큰 이유가 저렴한 충전 비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2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8,600km를 운전하면서 총 39번 충전에 미화 675.12불을 썼는데요.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가스 비용 대비 평균 4분의 1 수준으로 계산해보면 가솔린 차량이었다면 US 달러 2,700불 정도가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가스 차량이라면 엔진 오일도 한 번 더 갈아주었을지도 모르고요. 테슬라 덕분에 차량 이동에 많은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단점을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 잦은 충전인데요. 하루에 700km 이상 운전할 때가 있었는데 최대 3번에서 4번은 충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두세 번만 충전했었어도 됐던 거리였지만 다음날 이동해야 하는 경로 사정상 숙소 도착 전에 풀로 충전을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충전을 하려면 이동 루트에서 벗어나서 충전소에 들러서 최소 20분에서 최대 40분 정도는 충전을 해야 하니까 루트를 짜실 때는 충전 시간도 항상 고려하셔서 도착지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전기차로는 갈 수 없는 곳. 미국이 다른 나라 대비 많은 충전 인프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심 외곽 지역 중에는 정말 간신히 이동할 정도로만 충전소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충전소 유무에 따라서 저희 로드트립 루트가 결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그 중에 지금도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충전하기가 애매해서 가지 못했던 모뉴멘트 밸리 바로 앞 17마일 루프 드라이브 도로였습니다. 나중에 여행을 갔다 와서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하기는 했지만 지금도 많은 아쉬움이 남네요. 세 번째, 장점이었던 오토파일럿. 테슬라 오너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아무리 잘 나가는 오토파일럿이라도 간혹 발생하는 오류 때문에 팬텀 브레이킹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토파일럿이 정말 잘 가던 한적한 도로에서도 아무 이유 없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면 정말 등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순간 뒷차를 체크하게 되는데 뒷차량도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마음에 정말 미안해지기도 합니다.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때는 항상 비상시를 대비해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장거리 로드트립을 통한 테슬라에 대해서 나름 리뷰를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한 가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프리미엄 커넥티비티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번에 이 서비스를 정말 잘 활용을 했거든요. 평상시에는 테슬라 맵에서 무슨 위성 지도가 필요할까 싶지만 여행 중에는 내가 이동하는 중간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금방 파악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뜻밖의 계획에도 없었던 정말 좋은 곳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동 경로에 있었던 주변 교통량을 바로바로 체크할 수가 있어서 안 막히는 길로 우회해서 갈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들으려고 매번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등록해놓은 플레이리스트도 20일 동안 매번 들으니까 지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테슬라 뮤직 스트리밍으로 색다른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아서 더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전 시간 동안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그때마다 로밍해간 제 핸드폰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로 영상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었던 것도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여행 기간 중에 딱 한 달간만 가입해서 썼는데 13불 99센트가 전혀 아깝지 않게 200% 이상 잘 활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번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 리뷰가 앞으로 미서부 여행을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번 미서부 로드트립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여행보다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만큼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일정이라 이렇게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